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는 전통의 창조와 열린 정체성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저 멀리 중남부 아프리카 잠비아 공화국에 있는 그 민족 집단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공화국에 전해지는 관습 신앙과 관련한 축제가 어떻게 부활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러한 축제의 부활이 개별 민족의 정체성을 고조시키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민족 정체성의 고조와 더불어서 서로 다른 민족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왕과 왕을 둘러싼 어떤 강인한 싸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세계유산이나 아니면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문화 사이에 어떤 서열화를 도입하는 권력제도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서로 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왕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이나 아니면 무형의 유산, 그 안에는 전통적인 관서, 축제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유산을 박물관이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떤 자민적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편협한 정체성을 넘어서 보다 넓은 공통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다 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나라 안에 다민족이 공생하고 있을 때 그러한 민족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 과정과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생 혹은 상생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각 민족들이 취하고 있더라. 그것도 이 잠비아 공화국이라는 국민국가 내에 있는 다민족들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들이 사는, 작게는 몇 개의 민족부터 많게는 수십 혹은 수백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의 이 문화유산 혹은 세계유산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가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어떤 여러가지 좀 안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비아 공화국 동부 지방에 체화족들이 하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바로 쿠람바 축제라는 것인데요. 이 축제가 매년 8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화족들의 왕인 가와운디 앞에서 오른쪽의 사진에처럼 가면을 쓴 무용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군무를 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무용수들도 나와서 군무를 추곤 합니다. 그래서 체화족들에게 있어서 이 쿠람바 전통 축제, 쿠람바 축제는 하나의 지역 내의 어떤 전통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요시다 켄지 선생님이
94년에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디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 하나의 구호라고 그럴까요?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은 전통을 시작합시다 라는 그런 구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앞으로 수십 년만 지나면 이 축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축제가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축제라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그 당시 만난 채화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화족 내의 지도자들은 당시에도 축제를 전혀 이게 창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쿠란바 축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란바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바치는 연공을 의미합니다. 원래 채화왕 가와운디, 영어로는 정부에서는 파라마운트 치프라고 해서 번역을 하자면 최고의 추장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파라마운트 치프라고 부르지만 사람들과 자신은 킹이라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와운디 앞으로 나가서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추장들이 매년 자신들이 수확한 일부를 바치는 그 행위를 쿠란바, 즉 연공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각 추장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해왔던 그런 관행이었고 추장들이 한 곳에 모여 무용을 바치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즉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가면을 쓴 남자 무용수들이 집단 군무를 추는 것도 있고 여성 무용수가 군무를 추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춤을 왕에게 가와운디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사는 아니었다. 예. 근데 이러한 연공 관행은 1934년 당시 북로데아시아 식민정부에 의해서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란바 축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1984년에 부활이 되기 시작하는데 왕 앞에서 그해 수확한 수확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무용을 바치는 또 지역 무용을 바치는 축제로 이제 정비되어 가는데 식민정부에 의해서 금지되었던 것을 50년 만에 부활시켜서 소개한 축제가 이 쿠란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쿠란바의 부활에는 하나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채화 민족이라고 하는 옆에 사는 민족이 채화 민족이 옆에 사는 민족인 그 응고니 민족, 응고니족이 응추아라 축제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응추아라 축제에는 응고니족의 왕인 무페제니에게 그의 첫 수확물을 바치는 의례를 마친 다음에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즉 공식을 하는 그런 하나의 수확 감사 의례였습니다. 1979년에 이 무페제니가 스와지 왕국의 잉추아라 축제에 초대받았던 것을 계기로 잠비아에서도 추아라를 부활시키려는 그러한 기운이 확산되고 1980년부터 축제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화 주민들은 쿠란바 축제의 부활은 이
잉추아라 축제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다. 즉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엉고니인의 엉추아라 축제, 그 다음에 치와인의 쿠람바 축제의 이러한 부활이 진행이 되자 서쪽 인근에 사는 엉센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축제의 부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례가 1988년에 시작된 기우제인 트윈바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잠비아 공화국 동부주에서는 1980년대에 어떤 민족 단위의 축제가 지속적으로 부활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통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후 잠비아 전국으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만은, 이 논문에서는 이 동부 지역의 세 가지 축제, 엉고니인의 추아라 축제, 세와인의 쿠람바 축제, 생가인의 트윈바 축제를 사례로 살펴본 것입니다. 잠비아의 이러한 축제 창조 운동과 여기에 이어지는 박물관 건설 경쟁 양상을 한번 검토함으로 인해서 왕국 혹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 순서가 조금 늦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엉고니의 엉추아라 축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엉고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엉고니 사람들은 원래 현재의 오른쪽 지도에 나오는 남아프리카 나탈주에 거주한 반투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투, 안투, 완투 등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문법적으로도 같은 구조를 가진 언어의 총칭으로서 남아프리카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는 그런 엉고니 어군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엉고니 민족이라 하고, 그런데 이 집단은 사실 졸로족의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엉고니어는 졸로어와 그 조상이 같은 언어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엉고니나 아니면 졸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계 사회입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목축도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19세기가 되게 되면은 샤카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등장하면서 졸로는 주변 민족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정복을 해서 합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강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졸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엉고니는 주벤 겐다바라는 이름의 추장이 인솔하에 이 나탈주를 떠나서 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쇼나인의 땅, 즉 현재의 이 아래에 있는 짐바브웨를 지나서 처음으로 여기 있는 잠베지강을 건넌 것은 1835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이 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건너는 후에 체와인의 서쪽에 사는 엉센가인의 토지, 현재 이 잠비아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잠비아의 동부지방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수년 뒤에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년 후에 이 주벤겐다바의 뒤를 이은 무페제니 왕이 탄자니아에서 다시 현재의 잠비아 이 동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화 왕국 중 하나인 무칸다 영역 내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1870년 무렵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이 남반부를 커버하는 원대한 어떻게 보면 이동을 감행한 것은 이 응고니의 전사 집단입니다. 그들은 이동 경로에서 만나는 민족들을 정복해서는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살림을 차리다가 태어난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남겨두고 또 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타파 근처에서 정착을 했어도 남자들은 이 채화의 여러 왕국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지배하기에 둠과 동시에 많은 여성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채화의 여성이 대량으로 응고니 사회에 이제 흡수되게 되고 아이들의 양육도 채화 여성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응고니 언어, 즉 졸로어입니다. 그죠? 졸로어는 최종적으로 채화어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응고니의 채화 지배는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1898년에 응고니는 영국 중앙아프리카 보호령 부대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지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는 영국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영국군이 저항한 무페제니아들 응신구호는 처형을 당했지만은 이미 늙은 무페제니는 한때 지방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1900년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로부터 추장으로서 다시 복권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채화는 응고니의 점령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응고니와 채화에게 각각 다른 토지가 제공이 되고 그 용도라든지 아니면 이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잠비아가 독립한 후에도 이제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응추아라의 기억인데요. 응고니의 옛 땅, 이 졸로에서는 첫 수확 의례를 의미하는 응추아라라는 용어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과거 각 지역의 왕이 각자 독자적으로 우쿠냐테라라 하는 첫 수확 의례를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 전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인용문인데요. 매년 11월 말에 해안부의 우세루아라 불리는 야생 조롱박이 열린다. 그 조롱박을 따는 것으로 첫 수확 의례의 준비가 시작된다. 의례는 4일 동안 이어졌는데 첫째 날 광장에 검은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뽑힌 건장한 전사 한 무리의 손에 의해서 도살되고 그 고기를 왕과 전사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 둘째 날에는 다시 광장의 전사들이 모여 왕이 조롱박에 축복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사들을 향해서 던진다. 모든 전사가 설령 조금이라도 산상저항한 이 과육의 조각이라도 받으려고 달려든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란 졸로 왕국은 샤카와 앞서 말씀드렸던 샤카 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많이 쇠퇴를 하게 되고 1879년에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졸로 왕국의 군대도 해산이 되고 처수와 의례도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졸로 지역에서 그 의례는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 졸로의 땅을 떠나서 북으로 이동한 집단 가운데는 그러한 종류의 의례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졸로 지역에서 이동한 응고니족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모여 형성된 수와지 왕국에서는 첫 수학 의례의 인추아라 의례를 갖다 인추아라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인추아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벤 겐타바의 인솔하에 나탈주를 떠난 응고니 집단도 잠시 이 수와지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응고니어의 응추아라라고 하는 의례 이름이 이 수와지 왕국의 인추아라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이렇게 독립을 한 다음에 왕국 그대로 독립국가가 된 앞서 지도를 봤습니다만은 이 아래에 스와질랜드가 있습니다. 현재의 그 에스와티나 왕국입니까? 에스와티나 왕국에서는 이 인추아라 축제도 3주간에 걸쳐서 성대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례의 절정은 역시 전사들이 맨손으로 소를 잡고 그 고기의 일부를 왕 응코시가 약으로서 먹는 장면. 그 다음날 왕이 새로 달린 녹색 조롱박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주 강인함으로 재무장을 해서 이 조롱박 속에 응축되어 있던 묵은해의 어떤 갱신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대한 이동 끝에 잠비아 동부에 정착한 이 응고니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첫 수학 의례 응추아라는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898년 영국군에 의해서 정복되고 식민지화가 되면서 응추아라는 폐지되고 맙니다. 전사 집단이 왕 무페제니 앞에 모여서 그 힘의 어떤 결속을 확인하는 장이라 할까요? 기회인 응추아라를 식민정부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은 동시에 영국군의 손으로 응고니가 소유했던 소 대부분이 몰수당했단 말이에요. 영국군에 의해서. 기록에 의하면은 약 한 12,0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소가 없으니까 의뢰의 의뢰용 소를 갖다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축제가 소멸된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응추아라 축제의 부활입니다. 응추아라가 부활되는 데에는 그 후 한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축제가 부활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 무페제니 3세가 수와지 왕국에서 개최되는 인추아라 축제의 초대를 받아서 그 축제 속에 전개되는 의례를 직은해서 본 경험이었습니다. 의례의 어떤 부활을 주도한 것은 옹고니의 추장 자만의 제레였는데 이 사람은
잠비아 공화국 정부의 자문기관인 추장들의 모임인 추장원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응고니에는 인코시라는 무패제니 추장만 있었습니다만은 식민지 시기에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가 당시에 무패제니 2세의 아들들이 추장으로 임명되고 응고니 토지 분할 통치를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패제니는 파라마운트 치프, 최고의 추장이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졌고, 또 응고니어에서도 인코시, 야마코시, 이것은 추장 중에 추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응고니 사람들이나 이 무패제니는 자신을 영어로 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호칭이 정착되게 됩니다. 응자만에는 파라마운트 추장, 즉 파라마운트 칩 최고의 추장 아래에 설치된 추장 중에서도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후 대대로 원로 추장의 지위를 받은 가문에 속합니다. 자, 부활의 실마리는 과거 응추와라 축제를 아는 한 사람의 노인인 상구와 응고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할아버지는 이 응추와라 축제 때 첫 수확 보고를 왕 무패제니 앞에서 바치는 재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 눈이 불편해서 자신이 무패제니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구와 응고마, 즉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손자는 직접 이 의뢰를 받고 절차는 물론 왕 앞에서 외우는 어떤 주문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패제니 1세 앞에서 이미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 보고 때의 주문은 원래 응고니어, 즉 졸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경험이 오늘날 응고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잊혀진 원래 응고니어, 즉 졸로 주문을 전승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응추와라 축제는 무패제니 1세가 잠비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인 무텐그레니 마을을 무대로 실시합니다. 이 무텐그레니에 사는 무패제니의 시종 카산바르무르파 템보의 밭에서 그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제관은 이 템보와 함께 그 밭에서 싱싱한 옥수수 조롱박을 따서 전사복장을 하고 무패제니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용문은 상구와 응고마가 전승해왔던 제관이 무패제니 앞에서 졸로로 외우는 주문 서두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텐그레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당신의 손아귀에 있고, 오자가 있네요. 당신의 손아귀에 있고, 당신에게 있어서는 이 창으로 잡은 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저 마신고 사라지, 즉 위대한 아버지의 할아버지들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받은 무패제니 왕은 다음날 왕궁을 떠나서 무텐그레니 마을 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텐그레니 마을에서는 각 지역 추장들이 대동한 전사부대들이
전사의 무용인 응고마라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광장에 사람들이 한 곳에 쭉 모여있을 때 그 앞에서 무니케로, 즉 황소를 도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응추와라 축제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순서입니다. 응추와라 축제의 부활은 이러한 전통적인 순서에 따르면서 잠비아 공화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를 모색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무렵에 전통 의상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왕이 입는 표범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사자 가죽으로 이렇게 왕자리 밑에 까는 그런 융단은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수도 루사카라든지 아니면 그 인접국인 짐바브웨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부활된 응추와라 축제입니다. 응추와라 축제는 무표진이 3세가 죽기 전해인 1980년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 필자가 응추와라 축제를 실제 본 것은 1999년입니다. 그 사이 1982년에 무표진이 3세의 차남이 무표진이 4세로 즉위를 하고 재관 임무도 상과 응고마에서 그의 아들 마리로 응고마로 바뀌고 마리로 응고마야가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제자 라삼 진바로 재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1999년도의 응추와라 축제의 날짜별 주요 내용입니다. 2월 23일에는 응고니의 모든 추장들이 무텐그레니 마을로 모여들게 됩니다. 잠비아에 사는 응고니 추장 외에 인접국인 말라위라든지 아니면은 말라위에 사는 응고니 추장들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추장들은 무표진이 4세 왕궁을 방문해서 왕을 아련을 하고 인사를 하고 무텐그레니로 다시 축제 현장인 무텐그레니 마을로 돌아옵니다. 응고니 중간에는 최고 추장 파라마운트 치프는 거처기와 함께 다른 장소에서 새 공전을 건립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왕궁은 무표진이 2세 이후 무텐그레니를 벗어나 현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페니 마을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무표진이 4세는 페니 궁전에서 이날 무텐그레니의 별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5일이 되게 되면은 특히 정해진 행사는 없습니다. 무표진이를 맞이한 무텐그레니에서는 마을 여기저기서 각 지역 추장들이 대동한 남자들이 나와서 인피라고 불리는 과거 전투부대마다 춘 전사의 무용인 응고마를 추게 됩니다. 26일은 축제 당일입니다. 무텐그레니 마을 끝자락에 설치된 광장이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플로토폰 지붕이 있는 관람석에 이미 내빈들이 착석해 있습니다. 이에는 당시의 잠비아 대통령 대리로 영부인이 참가했고 그 외에 부통령, 주지사 등 정부 요인을 비롯해서 체와족의 최고 추장 가와운디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주의 룬다 왕국의 왕 무아타 카젠베 등 잠비아 외의 왕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내빈들이 이렇게 참석한 자리를 쭉 무표진이 4세가 지나가면서 입장을 하고 그날 하게 되면은 그날 의례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저는 기립을 해서 잠비아 애국가를 부르고 이어서 가톨릭 신부님에 의한 미사가 올려지고 잠비아는 올려집니다. 그래서 잠비아는
독립된 이후에 일관되게 기독교 정신을 입각한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관인 라삼진바가 은건유어로 왕에게 주문을 얻게 됩니다. 원래 공중에서 실시하는 첫 수학 보고가 이 부분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빈 인사가 끝난 후에 전사들이 일제히 무표전이 앞에 나와서 집단 무용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흥이 무르익을 무렵에 무표전이 왕도 무용수들 사이에 들어가서 잠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 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온 선물을 바치게 됩니다. 첫 수확, 즉 첫 수확한 것을 왕에게 바치는 의례의 성격을 이른바 재번역한 것이 사실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런 퍼포먼스 가운데 무용수 그룹마다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대부분은 전사의 용맹을 과시하는 응고마 무용이지만은 일부 여성들이나 학생들의 무용도 섞여 있습니다. 자, 모든 무용이 끝나게 되면은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의례가 시작된 지 약 한 2시간쯤 흐르게 되면은 이 한 마리의 검은 황소가 광장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고 중앙에 세우던 나무에 소를 묶어두게 됩니다. 미리 뽑힌 전사가 창으로 소를 찔러서 흐르는 피를 조롱박에 받아 재빨리 무표전이 왕에게 바칩니다. 무표전이 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숨에 그 조롱박에 든 피를 다 마시게 됩니다. 자,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것으로 왕과 왕국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도살된 소는 트럭에 이제 실려 나가고 이 단계에서 공식적인 의례는 끝이 납니다. 소는 해체돼서 고기를 불에 굽게 되고 왕과 전사 참석자들이 부어라 마셔라 즐겨 나눠 먹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많은 양의 술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날 무표전이가 무탱그레니 마을로 떠나고 페니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응추아라 축제는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 체와인 축제 쿠람바입니다. 자, 쿠람바 축제입니다. 응추아라에서 쿠람바로 응곤인 사이에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응추아라 축제가 부활이 되자 그 이웃 지역인 체와인 사이에서도 축제를 창조하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체와인 사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의 장례식 때 대규모 가면무용이 열리고 여성의 성인 의례 때 여성들의 무용이 소개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민족 전체가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무용을 왕에게 바치는 경우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와인 지도자들이 착안한 것은 각 추장이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해왔다는 왕 가와운디에 대한 연공, 즉 쿠람바 헌납이었습니다. 즉 연공을 바치는 것을 축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일체화해서 그곳에 전통적인 가면 무용이나 여성의 성인 의례 무용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채화인들은 목의 사회이고 옥수수를 주 재배 작물로 하는 농경민입니다. 이 채화 사회에서는 남자가 12살이나 13살쯤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원이 가면무용의 비밀 결사 조직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냐우, 고양이 소리가 아니고요. 냐우라 하는데 가면을 쓴 무용수 또한 냐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냐우가 쓰는 가면에는 얼굴에 쓰는 목재 가면이 있기도 하고 목재 가면 그 다음에 깃털로 만든 복면이 있고 또 야생동물을 모양내는 커다란 어떤 시우개 형태의 가면이 있습니다. 이 전자 목재 가면과 깃털로 만든 복면 열선 무용수는 무덤에서 되살아난 고인의 화신이고 한편 야생동물의 모양의 가면을 쓴 사람은 숲속 깊숙한 곳에서 나온 그야말로 야생동물 그 자체를 뜻합니다. 원래 가면은 남자가 쓰는 것이고 냐우 플레임은 냐우 요렌바입니다만 냐우 요렌바 속으로 남성들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이 사실은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냐우가 비밀 결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냐우의 주된 역할은 장례 의례입니다. 특히 장례식을 치른 다음 해에 첫 수확 시기를 기다렸다가 치르는 의례에서 무용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례는 옥수수 술을 빚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의례 기간 중에 가면 무용수는 매일같이 마을에 나타나서 여성들이 술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이 완성되는 전날 밤 마을 내에서 철야 가면 무용이 펼쳐집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쯤에 사선분장을 한 냐우 요렌바가 숲속에서 등장을 하고 고인이 남긴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춤을 춘 다음에 다시 숲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후에 아직 지상에 머물고 있었던 고인의 영혼을 조상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채화의 남성들은 이 냐우 결사에 가입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냐우 가입 의례는 장례식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은 남자들의 어떤 통가 의례를 겸하게 됩니다. 아니면 성인 의례를 겸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화 사회에는 여성을 위한 성인 의례 또한 통가 의례 또한 존재합니다. 치남왈이라 하는 의례입니다. 게다가 가면에 관한 지식이 남성들 사이에서의 비밀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 치남왈이에서 배운 모든 지식 또한 여성들만의 비밀입니다. 치남왈이는 첫 달거리를 맞이한 소녀를 일정 기간 격리시켜서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부부 성생활 및 출산 방법 등등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의 많은 부분은 노래와 무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격리기간은 그 소녀의 습득 능력과 의례의 질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면 소녀는 몸에 빨강, 흰색, 검정으로 반점을 칠한 다음에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집니다. 이 반점은 비단구렁이의 문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채화인들 사이에서는 비단구렁이는 비를 내리게 하고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 차와타의 사신으로 여겨집니다. 소녀의 몸에 칠한 비단구렁이 문양은 소녀가 출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집에 도착을 하면 소녀는 의례기간 중에 배운 모든 무용을 사람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채화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옛날 이 소년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에서는 냐오가 등장을 하고 코끼리 모양을 한 냐오 요렌보도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잠비아에서는 이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이 치나무아리 의례의 주안점이 생식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남성이 조직하는 비밀결사 냐오가 고인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냐오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출산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례식을 비밀로 한다고 그렇게 명언을 합니다. 서로의 지식을 비밀로 함으로써 채화 사회에서는 남녀의 구별과 함께 생사를 둘러싼 사이클도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냐오의 가면 무용과 여성들의 치나무아리 무용, 이 양자가 채화 사람들의 어떤 생사관을 나타내고 또 다른 여러 민족 문화와 구별되는 채화 문화의 독자적인 지표인 것은 쿠란바 축제의 창조가 논의되기 이전부터 채화 사람들 사이에 의해서 널리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잠비아의 채화 사회에서 냐오 무용수들과 치나무아리 의례에 임하는 여성들이 동시에 무용을 추는 것은 아닙니다. 쿠란바 축제를 각 추장이 왕 가와운디에 대해서 자기 땅에서 얻은 그 첫 수확물과 함께 냐오 가면 무용과 치나무아리 무용을 바치는 기회로서 재편성을 하였는데 채화 지도자들은 전통을 시작하자면서 조용히 냐오와 치나무아리는 항상 함께 있다라는 담론을 반복하게 됩니다. 쿠란바 축제를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채화인들이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모임마다 각 추장은 이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냐오와 치나무아리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장의 발언이 조금 당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1984년 처음 쿠란바 축제를 앞둔 준비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도 사람들은 답변에 궁색해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도 서로 다르게 행해왔던 두 개의 의례, 즉 두 종류의 무용을 늘 함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